물리 쪽 담당하고 있는 권현웅이라고 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물리대 대비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큰 흐름은 뭐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 뭐 과학고 혹은 뭐 의대 자사반 이런 쪽으로 큰 흐름을 타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이렇게 물리를 좀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과 어떠한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일단 물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먼저 설명을 거의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물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어떤 현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 결과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이런 분석 과정도 물리라고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어떠한 원인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원인들이 작용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예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물리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게 물리인데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논리 단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논리,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수학.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는 일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는데 단지 뭐 수학이 물리에서 쓰이는 도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추구하는 바가 물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뭐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는 분명 틀린 거예요, 수학에서. 근데 물리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받아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경도, 위도, 몇 도점, 몇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대충 나 여기 있고, 대충 다 저기 있고,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학과 그래서 조금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라도 하나 다르면은 얘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답을 내야 되는 거라면 물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흐름인데 거기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조금 더 정확해지려면 뭘 더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 물체를 하나 떨어뜨린다고 하면 쇠구슬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얼마 만에 떨어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중력이라고 하는 것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이게 쇠구슬이 아니고 낙엽이었어요. 그럼 낙엽이면 공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바람도 불어. 그러면 어디로 옆에까지 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조금씩 범주를 넓혀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게 좀 물리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학을 잘하면 일단 도구,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쓸 수 있는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무조건 물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어떤 아이들은 독이 되는 아이들도 되게 지금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대충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위치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좀 단계를 좀 큰 범주에서부터 좁혀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걸 다 식으로 옮겨 적어요. 그래서 식만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를 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번역만 하고 수학 문제만 풀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리를 잘하긴 힘들어요. 나중에 가서. 처음에야 뭐 문제가 쉬울 수 있고 금방 식을 옮겨 적은 게 가능해서 되게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요구하는 것들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과정 여러 가지를 섞어 넣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이게 왜 대충 이렇게 될지를 생각을 먼저 안 하면 그러면 무언가 식 하나 혹은 문자 하나 이런 거 하나 놓치기 쉬워서 그럼 틀리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처음에 물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뒤로 갈수록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쪽의 경향이
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을 좀 독립적으로 수학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좀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근데 물리 공부를 하는 게 좀 다른 과목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지금 이때 이걸 배웠으면 다른 때 가면은 다른 걸 배워요. 그때 배운 것이 거의 다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랑 비교한다고 치면 중학교 때 도형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외심, 내심, 방심 뭐 이런 걸 엄청나게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거 다시 안 나옵니다. 왜? 다 익혔으니까. 그때 다 익혔는데 왜 이걸 다시 해? 라는 쪽이에요. 근데 물리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죠? 고등학교 때 그대로 그거 다시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조금 더 설명할 것들을 나오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물리가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왜 이래? 라는 설명을 그 당시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이들은 수학의 지식도 아직은 낮고 다른 과학의 지식들도 낮고 현상에 대한 아직 상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건 현실에 있으니까 일어나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없어.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이외에는 일단 상식으로 좀 받아들이자. 근데 그게 중학교가 되면은 조금 더 상식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다시. 그리고 고등학교 때 되면은 훨씬 더 상식이 늘었으니까 이제는 좀 이해를 해볼래? 대학교 때 가면은 이제 너네 미적분학도 다 잘 알지. 그러면 이거 진짜로 한번 해줄게. 하고 딱 증명도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물리는. 그래서 이렇게 단계 상식의 증가, 수학 능력의 증가 이런 걸 같이 나아가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내 이해를 높여가는 게 물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생 때까지 물리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재로만 따지면. 그럼 아이들은 흥미를 그걸 못 가져요. 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이해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외우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나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왜인지를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냥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 나 이거 다 아는 건데요 하고 그냥 흥미를 딱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물리 교육 과정의 공부 과정은 좀 단기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2년, 3년 후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반년 후, 1년 후 안에 지금 너가 이해가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계속 파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이 물리대회인 것 같아요. 원래는 물리 올림피아드였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시험을 봤던 것이 이제 물리대회로 23년에 바뀌면서 1년에 2번씩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격 조건도 없고 매번 반년마다 한 번씩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진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실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내 부족한 게 무엇인 건지 반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잘 봤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해가지고 어떤 시험에 어떤 무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격 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계속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 성적이 이렇구나 내가 현재 이런 걸 잘 알고 있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내 단기적인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대회 대비반으로 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대회 과정을 보면 총 원래 4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대학생들 거의 기준으로 혹은 뭐 영재학교 이미 입학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대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초급 과정을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초급 과정은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 그래서 과학책, 뭐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과학의 단어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원리들 이런 거 정도 기억하는 상식들이 좀 많은가라고 하는 상식 퀴즈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단 논리를 키우는 이런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급 과정은 그러니까 대비하는 반이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급 과정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급은 내가 그냥 과학에 많이 관심이 있다 싶으면 시험 한번 봐서 내 상식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로 체크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 중급 과정이 이제 예전 물올에 해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과정 안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그건 소재인 거지 그 안에 이제 해당하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거보다 높은 것들도 필요로 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죠. 그래도 예전 물리 올림피아드 때보다는 문제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 물리 올림피아드는 2시간 반 시험 봤던 것을 지금은 이제 1시간 딱 1시간 보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보고요. 집에서. 그리고 모든 게 일단 문제 자체가 30문항 내외라고는 하지만 계속 문항수를 줄여서 26문항, 20문항, 18문항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예전 물리 올림피아드 때처럼 어렵지 않고 이제는 그때는 뭐 계산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되고 계산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냈다면 이제는 그래서 계산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냥 이 상황을 딱 보고 우리가 풀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될지 아는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는지 떨어질지 뭐 위로 올라갈지 이런 걸 아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은 좀 더 편해졌을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에는 굉장히 더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것이 뭐 계산 정말 잘하는 아이들 과학 시험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설명하는 걸 요구하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계속 요구하는데 그거에 딱 맞는 시험 쪽으로 지금 변해왔다. 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 삼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급 과정을 지나서 이제 고급 과정도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일반 물리 정도의 문항들이 각각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중급 과정을 대비하는 게 맞고 중급에 대한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더 있다 아직 1학년이다 뭐 이러면 이제 고급 과정도 좀 준비를 해보고 뭐 예를 들어 미적분학 약간의 그런 개념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고급 과정도 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급 과정도 좀 준비해서 시험을 봐보면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쭉 흐름을 타고 가면 좋겠다. 자, 근데 이 물리대회가 물리 올림피아드와 조금 다른 것은 그러니까 수상을 하는 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일단 등급을 그냥 줘요. 이게 뭐냐면 그 내가 그냥 점수를 몇 점을 받았으면은 무슨 등급 하고 절대적으로 그냥 등급을 줘요.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 안에서도 수상을 또 해줍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순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수상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 조건이 없어요. 이 시험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물리대회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체험 수기들을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질적인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진짜로 저도 봐도 돼요. 가서 교수님이 보셔도 돼요. 뭐 아주 정말 석학이 가셔서 보셔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상은 솔직히 그때 조금 어떤 분들이 좀 그런 시험을 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급대회를 안 봤던 영재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이미 입학한 애들. 그런 애들이 보면 이미 다 차지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상 자체를 일단 목표로 삼지는 마시고요. 등급을 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을 어떻게 주는지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 23년, 24년 일때까지 일단 4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밑에가 등급입니다. 등급은 거의 한 반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골드에 해당하는 게 10%에서 20% 정도? 조금 처음에 10% 정도밖에 안 줬지만 나중에 조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 줬다가 좀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드 이제 한 20% 정도 이렇게 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최종적으로 골드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물리대 대비반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최소한 이거는 내가 그냥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골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영재학교 입시반 들어가기 전까지 골드는 좀 받고 들어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목표를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를 받는 안에서 수상을 해줘요.
골드 아니다, 그러니까 실버, 브론즈다 그러면 일단 수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여도 수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골드 내에서 수상이 일단 있으니까 골드를 일단 목표로 삼고 거기서 이제 좀 잘했으면 수상까지 좀 노려보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리 올림피아드 자체가 여름 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학의 KMO 같은 게 이제 5월에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엮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름 때 시험 인원이 훨씬 많아요. 겨울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일단 크게 목표로 삼는 건 겨울보다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일단 승부를 좀 내는 형태로 매년. 그러니까 겨울은 좀 준비 단계, 여름은 한번 목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집중 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3월에 들어오시면 뭐 8월에 당장 뭐 반년밖에 안 되겠지만 일단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1년 단위로 그래서 크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자체가 계산보단 개념을 훨씬 더 필요로 하고 개념을 훨씬 더 강조를 하는 시험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물리대회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계산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암산 잘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아주 뛰어난 영재야 막 이런 식으로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마 좀 수긍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계산력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논리,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더 마지막에 결국 더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개념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냐면 물리대회 자체 문제가 무엇의 정의를 잘 아는지 그게 뭐 때문인지 잘 아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이런 식의 보기를 만들어놔요. 어떤 계산 결과를 해서 이게 몇 미터 per sec가 나와요. 이런 것들의 질문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맞나요? 이게 원인이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일단 매주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볼 때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건지 간단하게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문항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요. 물론 문제 같은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까 그 뒤에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또 이렇게 6문제를 같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많은 개념 문제를 쫙 놔줬더니 이거 하기 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다음 주 왔을 때 이해하는 정도 혹은 기억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래 뒤에 6문항 이런 것만 냈거든요. 이런 문항 6개만.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이거 했으니까 그때 내용 알지? 하고 말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대답 한두 명 하다 말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뭔가 기억이 나는 건지 계속 언급을 해요.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아직 물리를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열심히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못해서 그러니까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왜?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수업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물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무언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는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소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게 다음 단계의 수업에서 그게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씨앗도 없으면 그냥 계속 그 아이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강조하는 수업들로 바뀌어가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좀 더 개념을 훨씬 더 치중해서 주말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어떤 대비반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물리대회 대비반의 본 수업은 이 뒷페이지에 있는 에센셜부터이긴 한데, 그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10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저녁 수업이 아니고 낮 수업에 있는, 아직 본 수업계도 직전에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중등과학 같은 걸 하고 왔다 그러면 중등과학에서 일단 에센셜부터 고등과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과학과 고등과학 사이에 일단 연결을 한번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분위기도 확 다르고요, 수업 방식도 확 다르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계속 모든 수업을 교재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던 방식에서 일단 저녁 수업으로 바뀌면 역학, 전자기, 파동 세 개가 동시에 하루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나가서 분위기도 또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연결하는 단계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낮 수업으로 좀 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브릿지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등과학을 이때까지 해왔을 거고 공부를 뭐 책으로 했든 교과서로 했든 학원을 다녔든 뭐 중등과학을 봤을 텐데 그 중등과학 책에 있는 소재들을 고등과학 수준에서 해석하고 이해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과학에 뭐 새로운 소재 이런 거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등과학의 소재긴 한데 중등과학 때 설명했던 거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베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외우라고 했던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이해시켜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미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확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나면 어머님들이랑 일단 상담 전화를 브릿지 수업 한 4회 정도 안팎으로 했을 때 어머님이랑 상담 전화를 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밴드 찍고 동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복습을 꼭 동영상 보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이 동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보면은 안 봐요. 실제로 그게 근데 저는 안 본다기보다 못 봤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등과학 때는 아이들이 그 수업하러 가는 날, 수업하는 날. 그날 뭐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잠깐의 시간 10분 20분 그거를 봤으면 그날 내용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등물리인데 10분 20분 복습하는 걸로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아이는 뭐 물리를 제 수업 그러니까 누구의 수업도 들을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그냥 혼자 책 보고 다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쯤 오면 이제부터 물리대 대비반 단계쯤 오면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말 1시간. 딱 동영상을 다시 보는 시간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빨리 보기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이제 안 나니까요. 분명히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증명을 시켜주고 다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복습을 안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없을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어는 당연히 그 설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제 도태되게 되는 거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중에 꼭 동영상 보면은 거의 한 1시간 정도 보는 아이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아무런 힘들다고 이런 내색을 안 비쳐요. 되게 잘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셔도 확연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때랑 똑같이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물 브릿지는 그렇게 중등과학의 내용을 고등과학의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개념 쪽을 되게 강조해요. 여기는 문항의 적용력,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응용하는 것들은 조금 낮추고 대신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만 하다 보면은 물론 어떤 아이들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개념만 딱 하고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 아이들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 응용은 할 수 있는지 풀 수는 있는지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라는 그 다음 단계로 개념은 이때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단원들 추려가지고 그럼 응용하는 정도도 적용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거의 좀 문제 위주로 한번 해볼까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그냥 비교해드리면 문항 가지고 비교해드리면 일단 브릿지 문항이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문항이 있어요. 어떤 바닥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어디 가서 멈출까? 결국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개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왜 멈췄는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질문을 해요.
너 정말 이걸 왜 그런지 아는 건지, 이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답이 그게 나오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항들이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해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체득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프라이머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한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멈출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된 건데 그냥 딱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 위주냐 아니면 그 개념을 그냥 바로 적용하는 위주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흐름대로 가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낮 수업이 끝이 나게 되면 본 수업, 전역돼 있는 본 수업 궤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스탠다드라고 하는 단계를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영재학교 입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물리대회 그러니까 대회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건 뭐 현대물리라든지 연력학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놔서 그런데, 예를 들어 연력학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도 어차피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현대물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꼭 영재학교 입시만 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의대 저사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원 물투를 해야 될 텐데, 이럴 땐 현대물리가 굉장히 강조돼요. 상식이 필요하니까, 현실의 상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스탠다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수를 했다 그러면은 물리의 전체적인 소재는 다 커버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저희의 일단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들이밀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책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당 400~500페이지씩이거든요. 그럼 한 1000몇백 페이지인데 이거 그냥 아이들한테 해라고 하면은 당장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어떤 단어는 조금 이해가 떨어져도 괜찮고 어떤 단어는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의 단원들을 한 60~70% 추려가지고 에센셜을 미리 만든 겁니다. 어차피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에센셜은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미리 한번 공부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주 1회씩 16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6주라고는 안 하고 16회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중1 정도 안팎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신이 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휴강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주차가 달라지니까 16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이 이수하게 되면 스탠다드의 이제 20회 과정. 으로 스탠다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아졌더라도 에센셜에서 이미 중요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에서 그만큼 그 단원들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스탠다드를 이제 좀 더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을 건너뛰고 바로 스탠다드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뛰어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뛰어넘을게요. 잘하니까 지금 이 아이는 충분히 이거를 쉽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쉬운 것과 내가 아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알면 건너뛰셔도 돼요. 근데 쉽다고 건너뛰는 건 되게 위험해요.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쉽다고 느끼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뭐 다른 학원에서 이미 이수를 했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쉬워질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듣자마자 흡수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흡수를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그 단계가 쉽죠. 그러니까 둘은 근데 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가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단계들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들을 하게 돼요. 근데 쉽다고 내가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밑에 단계를 해야 되는 걸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문항 이런 게 나오면 그 윗단계 생각부터 해요. 어려운 생각부터 해요. 굉장히 쉽게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 꼬아요, 문제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밖에 안 배웠잖아요. 쉬운 걸 안 배우고 어려운 것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요.
모든 문항은 쉬운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어려운 단계로 조금씩 올려서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게 돼버려요.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되도록 단계는 건너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이수했다 그럼 당연히 건너뛰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쉽게 체득하니까 이게 쉬우니까 그냥 어려운 걸로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되게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독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면 차라리 그 쉬운 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쓰세요.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다 했으면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스탠다드 전부를 가르쳤다고 당연히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죠. 전부 다. 보통 스탠다드 책 다 이수하면 잘하는 아이 기준으로 50% 정도 기억하면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방대하니까요, 내용이.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한 30% 안팎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 뭐 다시 어차피 되살려 줘야 되고 문항 적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도 집어넣고 조금 더 흥미 끌 수 있는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일반 물리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개념 막 배웠다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에 바로바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물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좀 적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그 문항들의 좀 공통점들을 좀 추려가지고 테마들을 정해서 24개 테마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르래면 도르래 이런 도르래의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런 문항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테마별로 그 소재별로 그 아이들이 문항들을 좀 적용해보는 문제 위주의 과정이 테마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8회인데 얘는 운이 좀 좋아야지 만날 수 있어요. 얘는 방학 때만 할 거예요. 8회는. 그러니까 이 테마는. 그러니까 테마가 우리가 필수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에서 필수는 아니니까 어차피 문제풀이야 뭐 어차피 물리대회 파이널 반에서도 문제풀이는 할 거예요. 근데 방학 때는 이런 테마를 겸해서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에센셜을 이렇게 쭉 해서 16회 과정을 하고 그 다음 스탠다드 20회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일단 했으면 일단 1차 목표는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드밴스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뭐 방학에 에센셜이나 스탠다드 이후에 방학 때 테마도 끼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강하는 프로그램은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낮 수업, 브릿지 수업이 3월 달에 개강을 토요일 반 하나, 일요일 반 하나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반은 이제 16회 과정이기 때문에 6월 정도에 끝날 거고 대다수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이제 막 1학년 올라온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5학년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신 휴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아마 끝나게 될 거고 7월, 8월에 프라이머를 이어가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낮 수업이 되고 9월부터는 에센셜 반, 저녁 반으로 이제 옮겨가는 형태로 쭉 흘러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스탠다드 뭐 이렇게 더 지나가겠죠. 그리고 프라이머 반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프라이머는 이제 토요일 하루밖에 이번에 개강을 안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개강을 할 텐데 그래서 프라이머 반으로 들어오면 4월 달 말에 끝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5월부터 바로 본 수업의 궤도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때는 그래서 방학 때 에센셜을 해야 되니까 테마 없이 스탠다드로 지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테마는 뭐 굳이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3월부터 에센셜이 들어갔다면 방학에 테마를 하게 될 거고 이후 스탠다드 혹은 스탠다드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해서 쭉 지나갈 거고요. 지금 이미 뭐 어느 정도 물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물리대회도 보고 있고 등급도 받고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은 어드밴스드로 바로 들어오면 될 텐데 이 아이들은 이제 8월 달에 중급 어드밴스드가 끝이 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는가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이 아이가 2학년인 상태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2학년 9월부터는 영재학교 데뷔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뒤는 바로 영재학교 데뷔반이겠죠. 근데 1학년 이하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고급 과정으로 간다는 건 일반 물리를 한다는 건데 일반 물리는 미적분학이 반드시 쓰여요. 그게 문제풀이에 쓰이느냐 마느냐에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조금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미분 적분을 하면은 약간 단계를 훨씬 더 세분화해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조금 더 트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고급 과정을 준비하면 아이가 조금 사고가 한 단계 달라지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급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뭔가 제가 뭔가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일단 중등과학 같은 걸 했을 거예요. 혹은 그 중등과학을 뭐 고등 수준에서 설명하는 중등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중급 에센셜이 그걸 커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설명해 줘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것들을 다시 또 스탠다드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물리는 당연히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이걸 하면은 뭐 물론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정말 베스트이긴 하겠죠. 근데 물론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아직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어머님들께서 아마 대다수의 어머님들께서 목표로 삼는 것이 영재학교 과학고일 테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는 영재학교 입시보단 살짝은 더 커버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센셜은 반드시 영재학교 입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혹은 지금 당장 중2의 어머님들은 에센셜은 최소한 이수하고 영재학교 입시에 들어가면 그럼 이 아이들이 영재학교 입시반에서 물리 공부하는데 그만큼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 수월함이 근데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거든요. 물리에서 조금 수월해졌다. 이 말은 시간이 생겼다는 거고 그럼 화학이나 생물, 지구가 이쪽의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영재학교 입시 들어가면 네 과목이 한 번에 몰아쳐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하루에 커버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일주일에 12시간의 수업이 있을 텐데 4시간씩 3일 과학만. 그러면 그 12시간의 수업을 일주일 안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수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난 물리를 막 시작했어. 그럼 되게 힘들어요. 물리만 하다가 다른 것들은 거의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뭐 계속 영재학교 입시라는 게 한 번 가르치고 땡이 아니고 반복할 거니까 뒤에 가서 다른 과목 쫓아가도 되긴 하지만 그럼 그만큼 좀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리는 최소한 에센셜은 끝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스탠다드까지 했다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에 관심이 없으시고 의대 자사반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거보다는 물론 현행, 물1, 물2가 훨씬 더 관심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쪽은 이렇게 커버되고 있어요. 약간 중급 스탠다드로부터도 조금 벗어난 게 있죠. 물론 다 일반 물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현행 물원 물투는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의 상식들을 그냥 막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못해요. 그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일반 물리에서 그제서야 해석하고 그제서야 처음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거든요. 일반 물리에서도 제대로 못 알려주는 내용도 있어요. 그 이해를.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현재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건 지금 상식을 그냥 알려주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이런 물원 물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까 그 말씀드린 논리는 최소한의 논리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상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럴듯해 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가 아니어도 그럴듯하긴 해야지 아이들이 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냥 막상 외워라 암기 과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에센셜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두면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이과를 하는 이상은 그렇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물리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일반 물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물리 고급 과정에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고급 과정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에센셜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에센셜은 그러니까 일반 물리는 미적분학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는데 문항에 푸는 데는 미적분학이 필요 없는 정도로 문항들을 만들어 두고 대신 개념 설명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에서만 이제 미적분학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에센셜이에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문항까지 다 좀 미적분학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꽤 높고 현재 서울과학고 내신 정도 단계에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에센셜 과정도 열리는데 이건 일요일만 열릴 거고요. 낮 수업에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과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토요일 오전에 프라이머와 오후에 아카브리지가 열릴 거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아카브리지가 오후에 그리고 고급 에센셜도 오후에 열릴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정규 수업으로는 스탠다드 반과 에센셜 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에는 스탠다드 에센셜 준비되어 있는 거에다가 중급 어드밴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반으로도 만약 들어와야 되는 학생이 있다. 일요일날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반들은 토요일, 일요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본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역학 전자기 파동 수업을 나눠서 3교시로 나눠가지고 수업이 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은 2분 이상이 따로따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역학과 파동을 같이 진행해 주시는 한 분은 담임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자기를 수업하시는 분이 부담임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급 어드밴스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 과정의 저녁에 열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각자 파트별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모든 수업은 밴드 라이브가 같이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만약에 현강을 못 오는데 시간이 여러 건 된다. 그럼 바로 밴드 라이브로 같이 참여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동영상이 한 달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보고 복습하면 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은 아이들이 뭔가 모른다거나 복습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계속 활용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제 10시에 끝나더라도 이 스터디 카페 자리에 옮겨와가지고 주간 테스트도 보고 더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12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를 실시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앞에 개념 쭉 있는 문항과 뒤에 6문항 이런 복습 테스트를 실시를 해서 바로 그날 성적을 채점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 질문도 받고 이렇게 성적들을 기록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추세를 따라가고 있구나, 평균에 대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간담회 같은데 이제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 친구 앱 통해서 이제 진도 과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테스트 점수들 이런 것들 이 거기에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물리대 대비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박넝쿨 선생님께서 이번에 물리대 대비반 스탠다드 수업을 맡아주실 텐데 영재 입시반에서 물리팀장 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재반으로 연계될 때 굉장히 좋은 많은 말씀 해주실 거고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준비된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나가실 때 혹시 저랑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1시간 좀 넘게 듣고 계셔서 많이 지루하실 것도 같은데 저는 일단 화학대 설명 담당하게 된 원유투 심장이라고 하고요. 필요한 거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 거쳐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가장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게 지금 당장 할 게 많은데 화학대 꼭 준비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대회 응시자를 뽑아왔는데 그런 약간 어머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표 같죠. 19년도에는 3,000명 넘게 봤는데 이제 24년도 이후부터는 2월, 8월 대회를 합쳐서 1,000명 조금 넘게 봤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19년도부터 점점 최근에 올수록 화학 응시자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영재반도 담당하고 있어서 영재반 입학 테스트 표를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작년 9월에 저희 입시 테스트를 치르는 애들이죠. 보니까 물리 등수가 되게 훌륭하게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게 이때 응시자가 아마 한
200명이 좀 넘었을 때 같은데 여기 뭐 물리가 38등이고 물리 59등, 물리 15등 이런 애들이 되게 잘 본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화학 등수를 보면 다 100등이 넘어가게 돼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KMO랑 이제 물을 많이 준비하고 화학에는 뭐 관심이 없거나 시간을 그냥 내지 않아 가지고 준비 안 한 애들이 보통 이런 성적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영재고 와서 채우면 사실 되는데 문제점은 이런 애들이 보통 영재고 상위반에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영재반은 어느 학원을 가시든 물리는 상위반이면서 화학은 하위반에 들을 수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위반에 배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어쩔 수 없이 상당수 애들은 화원화투를 뭐 화학대회가 됐든 아니 개인 과외가 됐든 단과가 됐든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이 그래도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은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데 질문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최상위반 애들 중에서도 뚝심 있게 계속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거 개인 시간에 물어보지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냐 약간 이런 경우가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챙겨주긴 하지만 사실 그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 시간에 달갑진 않겠죠.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사실 화학대 준비를 제가 하라는 이유가 수상 목적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개념을 좀 여러 번 드러놔라. 영재반이나 과고반이든 처음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은 대비를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화학대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고나 영대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범위가 정확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건 제가 관련 화학 단원들만 뽑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모두 화원화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대회 준비하시면 안 들어본 개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뭔가 들어본 개념인데 뭐 과고반이나 화학대에서 또 하네? 이런 느낌일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정 소재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왼쪽은 영재고에서 많이 냈던 소재고요. 저게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라는 건데 되게 기본적인 소재예요. 그냥 저 스포이드에 누르면 물이 위로 올라오고 물에 기체가 용해되어 가지고 압력차로 밑에 물이 올라온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암모니아가 물에 용해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들어야 되게 당연한 현상인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화학 원의 분자의 구조 파트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파트는 영재고 화학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만 몇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해줄 수 없어서 화원투를 듣고 온 학생들은 저 개념을 설명해 줬을 때 이해하는데 사실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안 듣고 온 학생들은 가뜩이나 사실 수학이랑 물리 많이 하던 친구들은 암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저래요? 이러면은 암모니아 원래 물에 녹아 외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원투는 이런 것들 배경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재고 소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같이 좀 소재의 다양성이나 그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야 되지만 아직은 저희 화학대회에서는 계산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항도 많이 복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영대비에 관련돼 있는 계산 문항도 조금 원래 하는 거니까 다른 미경험자에 비해서는 좀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거는 서울 기준이긴 한데 서울영재고에서는 3교시에서 나오는 화학 계산의 비율이 조금 늘고 있어요. 계산 난이도 좀 더 높이고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지금 그 현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념을 중시하는 현황과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똑똑한 애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학교고 거기서 변별을 해야 되는데 또 초등학교랑 중학교 과정에서밖에 못 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지금 계시는 교사들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더욱 좀 더 계산 문화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이번에 화학 대회가 26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리 대회 같이 그런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응시 자격은 사실 크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응시 자격 변하지 않았고 고사장도 변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화학 대회는 온라인 응시가 아니고 직접 고사장을 가서 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바뀐 게 조금 이제 단계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2시간이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식 60문항이었는데 50문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일화된 레벨이었어요. 그냥 화학대 하면은 하나였어요. 중학교 화학대. 근데 이제 일반이랑 심화 각각 응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바뀌었으니까 시험을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쳤거든요. 정말 며칠 안 됐어요. 그럼 저도 문제를 못 봤거든요. 아직 홈페이지 안 올라와서.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너 어땠냐, 뭐 괜찮았냐 물어보니까 그냥 객관식 10문항 줄었고 사지선 다 똑같고 문제 유형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이랑 심화 정도로만 나눠졌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생겼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반이랑 심화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모두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화학대회. 근데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봐봤자 그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범위냐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일반은요 정말 화원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심화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일반 화학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만 해도 충분하다. 심화까지는 사실은 건드릴 필요는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화학에 관심이 있는 몇몇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채워준다거나 하진 않는 이상은 저는 일반 정도로 준비를 하면은 뭐 의대 쪽을 희망하시든 영재고 쪽을 희망하시든 과고 쪽을 희망하시든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짧게 한 커리큘럼인데 일단 저는 화원은 지금 3월부터 입반하시면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12주 형태 예상하고 있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화학2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내신 휴강을 좀 계산을 해놔가지고 뭐 7월 같은 경우는 2주 수업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다 내신 휴강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강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을 짜줬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1월이랑 이제 12월에는 제가 화원2 복습을 넣어놨어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일반 화학 같은 거 좀 끼워넣긴 했는데 이때쯤 10월 말쯤 되면 애들이 화원을 몰라요. 네, 그래서 화원에만 나오는 특정 파트들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11월이랑 12월은 화원2 복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진행하고 1, 2월 달에 파이널 화학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목표가 되는 거는 26년 1차 2월 화학대를 이제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여기서 결과를 보고 나서 좀 더 채워야겠다 이러면 8월 대회를 또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학 1이랑 화학 2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냥 하이탑의 화원이나 하이탑의 화2처럼 정말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지금의 화원 2는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가르치는 입장도 그렇고 단원 순서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단원 구성으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하이탑에 대한 과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원화 2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고요. 파이널 화학 때는 저희가 그냥 모든 범위의 화학 기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반을 하시게 되면은 3월 8일 토요일 날 화학 1 열리게 되고 이제 3월 9일 일요일 반에 화학 1 또 열리게 되는데요. 토요일 반은 1시부터 시작하는 낮반이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1시부터 2시 55분까지 이상민 선생님, 그 다음에 김중석 선생님이 수업 담당해 주시게 될 거고요. 일요일은 5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저녁반입니다. 저녁반을 하시게 되면은 세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토요일 낮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클리닉실이 10시 30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듣는 학생은 좀 클리닉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요일 반은 아무래도 그냥 10시 10분에 수업이 종료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클리닉실 가가지고 자습이랑 질문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올반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는 리뷰 테스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복습 테스트를 수업 시간 내에 보게 돼요. 왜냐면 화학만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클리닉실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봐버리게 되면은 이 5시에 끝나는 친구들 아예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만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학원에는 6분의 화학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요. 네. Q&A는 제가 여기서 받을까 했는데 아까 현웅쌤이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